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3년도 법원직 국어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올해 시험은 비문학이 6문제, 문학이 16문제, 그 다음에 문법이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이랑 비교해 보자면 작년에 비문학이 7문제 출제가 됐었고 문학이 8문제, 그 다음에 문법이 10문항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문학의 비중이 적었죠. 근데 올해 시험은 원래 그러니까 작년 시험처럼이 아니라 작년 시험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였고 그 전년도 그 역대의 그러니까 법원직 기출문제의 스타일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문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법을 너무 치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올해도 문법이 10문제처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원래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기본이었는데 올해는 3문제가 출제돼서 아마 작년에 10문제 출제가 되고 여러분이 욕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지. 그래서 세문항 출제됐고 문학의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비문학은 작년과 거의 유사했죠. 근데 이제 문항수는 이런데 문제의 난이도로 보자면 비문학은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비문학은 뭐 6문제든 7문제든 간에 비문학의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이제 뭐 시간의 배분만 잘했다고 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만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비문학이 조금 어려워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아마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문학의 난이도를 22년도나 23년도 수준에 맞춰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21년도 20년도, 뭐 19년도, 여기 있지. 특히 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 20년도, 얘 기출문제의 비문학 지문, 그 문제 정도의 난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만 준비하면은 갑자기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비문학은 21년도, 20년도 수준의 문제, 그 수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6문항, 뭐 서술 방식에 관련되는 문제, 내용 파기, 추론하기,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아예 이 비문학은 작년 문제의 동형 문제다라고 볼 정도로 작년에도 단어의 의미 한 문제 나오고 서술 방식 2문제, 내용 파악 2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론하기 2문제. 이렇게 해서 한 문항이 더 나왔던 거야. 그래서 완전히 22년도 동형 문제처럼 나왔고 난도도 대단히 쉬웠고 그랬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뭐 고려소교,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8문제 출제됐으니까. 근데 올해는 16문항 출제가 되면서 뭐 시조, 그다음에 현대시랑 고전시가 복합, 그다음에 뭐 고전수필, 그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시.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에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의 난도는 한 중상 정도.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비문학이 하라고 한다면 문학은 한 중 수준에서 맞춰졌고 그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문학은. 골고루 여러 지문에서 왜 그러니까 익숙한 작품 많이 알고 있는 뭐 진달래꽃 가시리 같은 익숙한 작품 그다음에 약간 좀 낯선 작품 그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도 낯선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적절히 배분해서 그러니까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3문제 출제됐는데 문항수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지만 올해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그러니까 고난도의 문제는 이 고전문법이었어요. 고전문법 문제 굉장히 좋았지. 그치? 그리고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는 전미사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높임 표현은 문제가 쉬웠고 그래서 실제로 문법의 문항수는 적었지만 난이도로 보자면 문법에서 가장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분을 잘해서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시면 보면 1번에서 3번 문제 비문학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특징 나오죠. 뭐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랬어.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를 내리기가 어렵대. 근데 이제 17년 뭐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다. 가짜 뉴스의 정의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가짜 뉴스의 역사가 오래됐대지. 그러면서 이제 서동요, 관동 대지진 등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최근 가짜 뉴스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가짜 뉴스는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매체를 이용해서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가짜 뉴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기억,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그치? 그렇게 가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유로 가짜뉴스, 혐오, 선동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기억,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정답 3번이죠.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 혐오, 선동, 그 다음에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그래서 보면은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정답 뭐야? 1번이죠.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라고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정의한 가짜뉴스의 개념, 그다음에 가짜뉴스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된 시대의 특성,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사용 매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짜뉴스의 특징, 그래서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같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웠지? 1번에 현재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니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지. 2번 탈진실화가 특정 국가 아니지요. 이건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전 국가적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랬지. 그 다음에 3번에 과거의 가짜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은 아마 두 번째 문단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같은 사례를 들었죠. 4번은 완전히 반대됐지.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되지. 그지? 그래서 1, 2, 3번까지가 비문학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 이거 있잖아.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봐주세요.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러는데, 이거 반증 어때? 이거 오타지. 우리 반증이라는 단어와 방증이라는 단어 구별해야 되지. 반증은 뭐예요? 반대되는 증거지. 방증은 뭐야? 뒷받침하는 증거지요. 여기는 아마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방증.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뭐 답을 찾는 데는 이상이 없긴 했지만 시험 문제에 오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반증이라는 단어와 방증이라는 단어
뜻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1, 2, 3번까지가 비문학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문법 문제였는데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기역은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다. 그러니까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파생어라고 하는데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한다라는 건 전미사죠. 그러면 전미사여야 되고 전미사 중에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왜 한국어가 이제 교차거, 부차거 이렇게 읽어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조사, 어미, 접사 중에서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사. 의 기능이지. 조사나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랬다고 할 때 1번은 뭐예요? 새, 접두사지. 그지? 빨갛다 뒤에 매우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죠. 그러니까 전미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벌써 기역부터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높여야 하는 모음 축약이 일어난 거고 원래대로 어근을 풀면 높이어야지요. 그치? 그러니까 높다라는 형용사에다 이라는 뭐야? 이히리기 우구추. 어디서 본 거야? 그치? 사동접사지요. 사동 전미사를 결합해서 사동사가 된 거지. 그래서 높다는 높는다가 안 되는 형용사. 근데 높이다는 높인다 현재 시제로 쓰일 수 있죠. 그러면 동사지. 그러면 높다의 높이라는 어근 뒤에 붙은 전미사 면서 높다라는 형용사를 사동사, 동사로 바꿔줬다. 어근의 품사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3번 좀 봐봐. 3번은 읽힌다. 이것도 역시 읽다 라는 동사에 이히리기라는 피동 전미사를 붙여서 읽히다 라는 뭘 만든 거야? 피동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읽다는 뭐야? 읽는다 되는 동사지. 그럼 읽히다도 어때? 동사지요. 따라서 이 읽히다는 전미사가 결합된 것은 맞으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동사의 품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오답률이 높은 게 4번이었을 거야. 근데 4번은 달리다 라는 동사야. 거기다 음기 중에 기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앞에 천천히가 품사가 뭐예요? 부사지요. 응?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체언을 수식하는 건 주로 관형어.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건 주로 부사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이 달리기는 명사가 아니라 뭐야? 동사 라는 얘기지. 따라서 이때 달리기는 전미사가 결합된 것은 맞지만 달리다도 동사, 달리기도 동사이기 때문에 니은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둘 다 전미사가 결합되었으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답지였는데 우리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이거 딱 18년도 우리 시험에 18년도에 출제됐던 문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기는 명사형 어미로도 쓰이고 전미사로도 쓰인다는 거야. 근데 명사형 어미로 쓰일 때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품사가 동사야. 그래서 동사의 명사형이야. 따라서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문 여러분 18년도 우리 기출문제예요.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꿨다. 그러면 크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이때 웃음은 웃다도 동사, 이때 웃음도 동사 라는 얘기지. 그냥 동사의 명사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음기가 전미사로 쓰일 때는 아예 파생 명사 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이런 예문 봐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예문이야.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이러지. 그럼 불우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이 삶은 살다의 음이 붙은 파생 명사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우리 18년도 기출문제 다시 한번 봐주세요. 18년도 기출문제의 보기에 이것에 대해 쭉 설명한 다음에 동사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2번. 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 좀 괜찮은 문제였지. 그 다음에 5번은 너무 쉬웠죠? 높임법. 한국어의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있지? 이 중에서 객체 높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 그럼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 기억은 어때? 할머니를 모시고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에 와 오랜만에 할머니도 뵙고 이또 뵙고도 뭐야? 할머니를 뵙다. 이것도 객체 높임이야. 응 그렇지. 오늘은 할머니께 편지를 쓰다. 그러면 할머니께 PD님 잠시만요. PD님 5번부터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는 높임법 찾는 문제였는데 문제 좀 쉬웠죠.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중에서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객체 높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지. 예문 보시면 기억은 할머니를 모시고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죠. 할머니라는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지우의 대사도 봐봐. 와 오랜만에 할머니를 뵙고지. 그러면 이때 뵙고도 객체 높임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 이건 부사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객체 높임이지. 그래서 니은에 보면 할머니께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라는 높임말을 썼죠. 그리고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지. 니은도. 그 다음에 민주대사 봐봐. 응, 안 그래도 할머니 허리가 아프셔서 할머니의 허리가 아프셔서 이건 뭐야? 주체 높임이죠. 근데 할머니의 허리를 높이는 거지. 이거 여러분 기억해봐. 할머니의 허리가 편찮으셔서 하면 안 되지. 왜?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주체 높임 중에서 간접 주체 높임이죠. 그치? 그러니까 편찮으시다라는 어휘는 쓸 수 없고 그냥 시를 붙이는 요 형태로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문장은 간접 주체 높임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안마 의자를 사서 할머니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께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시구나 그러지. 그러면 이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할머니가지. 그치?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리을은 뭐야? 주체 높임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리을은 주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민주의 대사랑 마지막 지우의 대사 비교해 봐주세요. 할머니의 허리를 높일 때는 편찮으셔서가 아니라 아프셔서를 썼지. 이건 할머니의 허리.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간접 주체 높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우의 대사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라는 건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프시다가 아니라 편찮으시다라는 어휘,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까지 같이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높임법과 관련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는 현대소설이죠. 이호철의 나상이 출제됐는데 보면 벌써 가문단의 끝에 보시면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철이랑 나가 베란다 위에 앉아 있어. 그러면서 철이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지. 그래 놓고 나는 형은 27,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솔직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가에서 나로 올 때 어때요? 시점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가문다는 1인칭 시점이죠. 근데 나부터는 뭐야? 3인칭 시점이 된 거지. 그리고 보면 형은 좀 모자란 사람. 그래서 뒤에 보면 줄거리 묻는 문제 있죠? 줄거리 묻는 문제에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형이 큰 소리로 여기가 38선이구나 해서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시점이 변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부터 철이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지. 그럼 구성 방식이 어떻게 돼? 액자식 구성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언젠 거야. 그치? 1951년 6.25 전쟁 때 형제가 북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죠. 형제가 같이 북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야. 근데 형이 이제 막 울지요. 그래서 다문단에 보시면 동생이 울고 형이 왜우니 하면서 또 울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다가 이제 형이 다리를 다치잖아. 담에 걸려서 쩔뚝거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서 또 이제 라문단에 가면 어때? 어쨌든 둘이 의지하면서 근데 여기서 보면 형은 좀 어리숙하고 모자란 사람이고 동생은 좀 똑똑하고 영악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눈이 왜우니 하면서 형이 울고 또 동생도 울고 동생이 울고 형도 울고 형은 갈수록 절뚝거리고 그러면서 형이 좀 혼자 소리로 짓거리지 않았다 그러지. 평소에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낯색이었다. 좀 모자란 형이었어. 근데 그냥 모자라고 어리숙하고 이렇게만 봤는데 형이 조금씩 평소랑 다른 거야. 그리고 나서 마문단에 보면 눈이 내리지. 그러면서 형이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모른 척해라. 라고 뭔가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으로 동생에게 당부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 경비병이 형을 죽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끝나지요. 그러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이러지. 비인간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6번 문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인데 정답 뭐야? 2번이죠.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단이 왜 한 거지? 그러니까 철이가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준. 이거 밖으로 나가면 이 철이가 누굴까? 이 철이 내화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북의 포로로 형이랑 같이 끌려갈 때 그 상황을 들려주고 외화로 나오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죠. 1번은 보시면 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형의 성격을 자세히 묘사하기는 하거든. 근데 희화화는 아니지. 형을 우습게 묘사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3번, 4번 다 틀렸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었고, 7번 문제의 보기에 이 소설. 여기서 지금 나상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이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간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누구야? 형이지. 그치? 그래서 전쟁, 포로 호송 이라는 상황을 빌려서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의 감시,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형이 희생당하는 거지. 그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서 그래서 보시면 7번 문제는 1번 형은 어때?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형이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하는 것, 경비병이 있다라는 거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의 감시가 존재하는 거지. 3번에 보시면 이 형이 동생에게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아는 척하지 마, 형이라고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인가? 그건 아니죠. 이거는 동생에 대한, 혈육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인간성.
형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지. 그치? 동생을 위하는 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 형을 총으로 쏘잖아. 그거 전쟁의 폭력성,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보셔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8번에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제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였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형은 모두가 긴장한 상황임을 알고 본인도 긴장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틀렸지? 남문단에 보시면 38선을 넘을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반에 이 형은 혼자 큰 소리로 여기가 38선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생이 울면 형도 어때? 울지마 울지마 왜우니 하면서 같이 울지. 그 다음에 3번 어때? 시간이 지나 동생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보며 동생은 서러워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형은 평소와 다른 억양으로 동생에게 자신을 모른 채 하라고 했다. 순서대로 아마 나다라마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정답이 1번이지요. 그래서 줄거리 파악하는 아마 현대소설의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으나 이제 좀 소설이 원래 이제 제시글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배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으면 시간 배분만 잘했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9번에서 11번까지 문제가 이제 고전시가 가실이랑 현대시 진달래꽃 복합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시지 고려 소교지요. 가실이 있고 고려 소교 운율 어떻게 돼? 우리 고려 소교는 작년에도 정석과 서경별곡 출제됐었어. 우리 시험이 고려 소교 되게 좋아한다고. 그치? 자주 출제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려 소교의 형식적 특징, 운율. 세 글자, 두 글자지. 나나는 뜻이 없는 여음구였죠. 그래서 3, 3, 2조, 삼음보의 율격을 갖지요.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 붙어 있고. 그치? 후렴구. 그 다음에 분연체 구조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려 소교의 형식적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그러지.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사면에 보시면 잡고 싶지만한 서나면 아니올시에라 리을시에라 아니올까 두려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이미 서운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자기의 감정을 어째? 절제하는 거지. 그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다 도쇼쇼쇼 미래. 그래도 미래를 어때? 희망적으로. 이미 다시 왔으면 좋겠어 라는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 고려 소교였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현대시야. 그래서 뭐 황조가 공무도화가부터 이어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정서를 계승한 시. 그래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죠.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진달래꽃이 뭐예요?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이면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지. 그래서 사면에 보시면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이 화자의 분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미 떠나려면 어때? 나를 밟고 가 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홀리우리다. 이 마지막 리을은 뭐야? 반어법이지. 사실은 울 거면서 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때? 꾹 참는. 인고의 자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운율이 어떻게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음보. 그치? 그 다음에 글자 수로 하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5. 7호조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죠. 그치? 그래서 두 개 운율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나는 이거 시험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서 봤으면 9번 문제 저는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내가 뭐랑 고민했었냐면 1번과 3번이랑 고민했었어. 근데 9번 보시면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래서 나도 이 9번 문제 고민하면서 내가 가실이랑 진달래 꽃을 모르겠니? 여러분도 다 아는데. 근데 세상에 이걸 고민하다니. 약간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1번에 보시면 임가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의 의지. 근데 임가의 재회를 희망하는 건 가시는다 도쇼쇼쇼라고 얘기하는 가의 가시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가시는다 도쇼쇼쇼라고 얘기하는 가시리가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의지라기보다는 소망 정도가 돼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이게 조금 약한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면은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진달래꽃에서만 드러나고, 3번에 보시면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은 둘 다 드러나. 근데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사실은 자기희생적 태도는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뿌리는 나에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가시리 같은 경우는 가시리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드러나나? 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이견이 있을 거야. 응?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두 개를 비교해 놨을 때 가시리는 자기희생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고 진달래꽃에는 분명히 드러나요. 그치?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말도 안 되지? 이별의 원인을 뭐 외부에서 찾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런데 1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1번보다는 그래도 어때?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3번이 정답인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리에는 자기희생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잡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보내주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희생적이라기보다 그냥 체념, 뭐 감정의 절제. 그래서 그치? 이 정도로 해주는 게 더 맞을 거야, 둘 다. 그래서 체념 혹은 감정의 절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자기희생적 태도는 진달래꽃에 강한데 가는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문학을 해석하는 건 좀 다양하고 우리 문제는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을 때는 3번. 을 골라주는 게 맞을 거고 뭐 복수 정답이나 이런 게 채택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나도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 1번 할 수도. 의지? 가장 적절한 거 자기희생적 태도는 가시리에는 없잖아. 이렇게 한번 꽂히면 정답이 1번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애매해. 내가 이 문제 보고 나서 여러 국어 선생님들 있지. 여러 국어 선생님들한테 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명한테 물어봤거든. 이 문제 정답 몇 번인 것 같아? 그런데 전부 다 공통된 말이 뭐냐면 야 자기희생적? 의지? 다 그렇게 얘기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 의지? 자기희생적? 1번, 3번? 이래놓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 문제가 이상해. 문제가 지저분해. 이런 결론을 내시더라고. 그치? 근데 이제 그래도 다수의 분들이 1번보다는 3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문제였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보시면, 기억이 션하면 아니올까? 10번에 그게 뭐였지? 기억이? 션하면 아니올시에라. 그지?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임을 떠나보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그 다음에 2번의 니은이 셔론님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2번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셔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지금 임 역시 이별의 상황에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요. 만약에 임 역시 이별의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려면 셔론의 주체를 뭐로 봐야 돼? 임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해요. 지금 보면 임은 떠나는 거고 떠나는 임에 대해서 서러워하고 있는 건 화자의 감정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셔론님 보내옵나니라고 얘기할 때 셔론의 주체를 화자로 보면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셔론 나라고 안 하고 셔론 임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보면 서러운 임이라고 보면은 셔론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임이다라고 보면은 임 역시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별의 상황을 뭔가 아쉬워하고 있다, 서러워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2번 틀렸지. 그치?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과 정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죽어도 안 잊는 물 훌리오리다 라는 건 반어법. 나온 거 보셔야 돼요. 정답 2번이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11번은 고려 소교와 진달래꽃 현대시 형식상의 특징이죠. 1번에 수미상관의 형식을 보이는 건 뭐야? 진달래꽃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나는 가와는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시어의 반복은 어때? 모두.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한다 라고 보셔야지. 가실이 있고 계속 반복하는 거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이런 거 둘 다 반복하고 있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32조 3음보의 율격을 보이는 건 고려소교인 가시리에 대한 설명이죠. 진달래꽃은 7호조 3음보야.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4번이죠. 그치? 그래서 고려소교의 형식적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였고, 이건 작년 기출문제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경별곡이랑 정석가 나오면서 고려소교가 3음보의 율격을 갖는다라는 거 있지? 그랬던 문제였어.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 현대시 문제죠. 가에 보면은 구두를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검은 것, 흰 것 대조되지. 그래서 검은 것 뿌리지. 빛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대조되면서 비누 거품, 빛나는 거 뿌리지. 그러니까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디귿도 어때?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외면보다 어떤 내적인 것, 내면을 보는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지 않는 것 얘가 뿌리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이게 역설법이죠. 그지? 그 다음에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보이는 빛만 빛은 아니다. 부정어지. 그러면 리을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셔야 됐어요. 그랬고 나서 마지막 년에 성자가 된 청소부.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성자와 청소부를 동일시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별로 하찮은 일이다 라고 취급하지만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그리고 단정적어죠. 종결어미가 이렇게 뭐 맑은 것만이 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단정적어죠. 를 취하고 있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 김수영의 시였어요. 1960년대 참여시 계열에 들어가는 시인이죠. 보면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붕괴하는가? 조그만 일, 왕궁의 음탕 대조되지. 그러니까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벌써 어조가 어때? 자조적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야. 자기 반성.
이지요. 그러면서 뭐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가,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 월남 파명에 반대하는 자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는 붕괴하지 않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중요한 거야. 야경꾼 이게 이제 그 소박한 일이지. 조그만 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야경꾼이 그 통행금지 60년대 이제 12시 넘으면 통행금지야. 근데 혹시 사람들이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냐 밤에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만 증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는데 옹졸한 나의 전통이란 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 소시민. 그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구체적인 일화,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소박한 조그만 일이야. 그치? 그래 놓고 쭉 가다 보면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조금쯤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다. 이 비켜서 있는 게 뭐야? 비겁한 일이야. 그러면 비켜서 있는 게 비겁한 거고 절정 위에 서 있지 않다. 절정이는 뭐야? 플러스지요. 그렇게 보면 내가 비겁하게 비켜서 있는 건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인 거고, 그러면 절정위에 서 있는 건 뭐예요?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어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 있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자연물이 나오는데 아마 모래, 바람, 풀 이것도 어때? 작은 존재지. 근데 얘들보다 나는 어때? 아마 더 작은 거야. 더 작은 거야. 자기 반성. 자기 반성, 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부당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와 나 비교했을 때 12번에 보면 가는 이 풀벌레 소리 가의 풀벌레 소리와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지. 그러면 텔레비전을 끄자. 그럼 텔레비전은 인간의 물질 문명이야. 마이너스지. 그러면 텔레비전, 물질 문명과 단절했어. 그러고 나니까 풀벌레 소리 뿔. 자연의 소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텔레비전 소리가 마이너스고 풀벌레 소리가 플러스지요. 그러면 얘랑 가장 다른 거 몇 번이야? 아까 보면 기억이 검은 것, 니은이 비누 거품, 디귿이 쓰레기 다 빛나는 거죠. 근데 리을이 보이는 빛만 빛은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었죠. 그치? 그래서 12번은 4번. 이 시어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13번은 김수영의 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일상적 경험 나열하면서 자기 반성하고 있지. 2번에 보시면 뭐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과거로부터 지속된 옹졸한 태도가 체질화되었다. 나오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화자는 미비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나? 극복하지 못하죠. 이건 맨 마지막 년 보셔야 돼.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그러니까 걔네들도 작은 거야. 근데 이거 대비도 좀 걸려. 근데 아마 모래, 바람, 풀도 작은 거고 물론 그것보다 내가 더 작아. 그러면 대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 아마 대비라기보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모래도 작고 나도 작고 다 작은 애들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지 못하지. 그냥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틀렸지. 그래서 13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4번도 보시면 가나의 공통점 그랬지.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았죠. 1번의 대조적 의미의 식구, 그치? 뭐 검은 것, 튄 것, 가에도 계속 나오고 나에도 계속 나오죠. 2번 일상적 시어 사용해서 시적 정황 드러내고 있지. 3번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번에 보시면 역설적 인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역설적 인식은 우리 아까 봤던 보이는 것만 빛을 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구절에 가에만 드러나지요. 나, 김수영의 시어는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어. 그래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골라주시면 되지요. 그거 역설법은 여러분 그렇게 흔한 표현기법이 아니야. 그지? 역설법은 그렇게 흔한 표현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찍더라도 4번 찍어주셔야 돼요. 역설법을 못 찾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이게 가나가 전부 다 역설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4번을 찍으신 분도 있을 거야. 그래도 어차피 정답은 맞은 거야. 근데 이제 가에만 역설법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15번은 절정위의 삶을 구현하는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평가 제도를 불평한다. 자기에게. 자기의 이익만 중요한 거야. 이건 뭐야? 이 회사원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인물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15번에 3번. 그 다음에 16번이 여러분 고전 문법이었는데 얘가 좀 오답률이 있었죠. 좀 고난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법은 1번 봐봐. 기억의 설명이었어요.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남기, 세임, 나나이다 그랬지. 여기 나나이다의 현대 해석이 나무의 세입이 났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다. 그치? 요거 예디응. 예디응 쓴 이다야. 이 이다는 여러분 뭐예요? 상대 높임이에요. 습니다야, 습니다. 이다는. 그리고 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 라는 동사에 시제 선어말 없이 과거 시제를 표시했다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였고, 근데 이게 우리가 고전 문법에서 시간 표현, 우리 시험에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시간 표현이 출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1번 답지 보시면 그냥 이거는 1번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갔어야 돼.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낫습니다 같은 거 없어.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중세국어 시기에 그 과거 시제는 그러면 시제 선어말 어미가 뭐였냐?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가 뭐였냐라는 걸 보면 더였어요. 더.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를 붙여서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다음에 형용사의 경우에는 더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더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를 표시한 거야. 근데 1번은 그냥 넘어갔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니은은 보시면 주체 높임이죠.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뭐야? 대왕이 출령하샤대 샤. 오늘날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시지요.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조화에 맞춰서 시도 있고 샤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2번 맞지? 출령하샤대에서 주체 높임이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어는 대왕이야.
그치? 그러니까 대왕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보시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치? 그 다음에 리을은 뭐야? 모음 조화 현상이 엄격했다라는 거지. 그 이 사람이 내 니론 뜻을 안 하녀 그랬어. 니론이 이른으로 해석되지. 니르다, 이르다. 그러면 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서 니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모음 조화 현상에서 이 뜨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뜨들은 사실은 이거 비읍 디귿. 이건 뭐야? 뜻, 을이지. 얘는 어두자음군이지.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에도 해석되고, 그 다음에 뜻, 을이야. 근데 이제 소리대로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에서 뜨들이라고 적혔지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의가 음성 모음이니까 모음 조화에 맞춰서 목적격 조사 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양성 모음이면 목적격 조사 뭐 있어? 알. 그치? 그러니까 알. 혹은 랄. 이렇게 있잖아. 목적격 주소가 4개였잖아. 그러니까 받침의 유무에 따라 오늘날 현대국어는 모음 조화가 그러니까 파괴되어 가니까 그냥 을만 남아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뜨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두자음군.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온 거야. 그 다음에 받침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이어적기 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목적격 조사를 모음 조화에 맞춰서 알이 아니라 을이 왔으니까 모음 조화를 지켰구나라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모음 조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리 미음이 뭐였냐면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의 고전문법에 의문형 어미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 B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니론 뜻을 안 하녀 그랬어. 주어가 1인칭이야. 내가 이른 뜻을 아느냐 그랬지. 그 다음에 C 봐봐. 대왕이 출령하시되 뉘 발 아래 들어가려 하나요 그랬어. 뉘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 그랬지.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이른 뜻을 아느냐? 그러면 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 B는 뭐예요? 판정 의문문이지. 그 다음에 C는 뭐야?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냐? 누가라는 의문사가 있는 거.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뭐야? 뭐 철이가요. 뭐 형이요, 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뭐야? 설명 의문문이지.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는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은 아형,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오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래서 보시면 B와 C의 아냐녀, 하냐뇨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진 게 아니라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종결형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1번에 시제 선어말 어미는 몰랐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딱 작년 문제거든. 작년 우리 고전문법에 중세국어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에 따라, 그 다음에 의문문의 주어가 몇 인칭인지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면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아형인지 오형인지 22년도 기출문제였어. 그리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지는 건 주어가 2인칭일 경우에는 종결형이 는다 가 사용된다라는 거지. 이거 작년 문제에 나왔던 예문이야. 네, 신이 아니 하난다 그랬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글자가 깨졌네. 아니 난 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니은다가 내가 믿느냐 신 하느냐 안 하느냐 믿을 신자잖냐. 그래서 는다
가 사용됐다라는 건 2인칭 주어일 때였죠. 근데 우리 문제에 아까 이 4번에 얘는 내가 이런 뜻을 아느냐 혹은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라는 건 2인칭 주어가 나타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얘가 조금 고난도의 문제였고 근데 이제 고난도의 문제였어도 작년 기출문제를 잘 보셨던 분은 맞추실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난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까 기출문제, 공부의 기본 기출문제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고 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7에서 19번 문제는 가는 공모도화가 고대가요죠. 그치? 이것도 역시 이별의 정안이지. 그러니까 공모도화가부터 가시리 진달래꽃 뭐 이렇게 이어진 그래서 이미여 강을 건너지 마오 마침내 건너는구려 물에 빠져 죽었어. 님을 어이할꼬 이 어이할꼬에 담겨 있는 게 뭐야? 체념적 정서지요. 그치? 그래서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는 고대 가요였고 그 다음에 나는 도산 12곡에 나오는 한 수였는데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몇 엉길 앞에 있네. 몇 엉길 앞에 있거늘 아니냐고 어쩔꼬 주된 수사법이 뭐야? 끝말잇기 하는 연세법 나타난 거지. 이때 고인은 공자님, 맹자님 같은 옛 성현이죠. 그러면 옛 성현을 나는 못 보고 나도 옛 성현을 못 봤어. 근데 옛 성현을 내가 공자님, 맹자님을 만난 적은 없어도 여던길 뭐야? 학문수양. 학문수양의 길이 내 앞에 있대. 그러면 여던길 앞에 있거늘 아니냐고 어쩔꼬 그러지. 그러니까 학문수양에 정진하겠다라는 얘기했고 어쩔꼬 뭐야?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죠. 그지? 가에서도 뭐야? 내 님을 어이할꼬에도 의문형 어미. 그 다음에 다는 사설시조지요. 그래서 가는 고대가요. 나는 평시조. 물론 도산 12곡이니까 평시조가 두 수 이상 연달아 나오는 연시조였지. 그치?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몇 음보? 사음보. 이렇게 됐던 거. 사음보 3, 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거였지. 그 다음에 다는 사설시조죠. 초장, 중장, 종장의 율격을 유지하되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였지요. 그치? 그래서 평시조, 사설시조 두 개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죠. 한수마, 세한두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한숨을 어때? 의인화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19번 문제랑 연결지어 보시면 고전문법 문제랑 연결지어 보면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니은다. 의문이요. 2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종결형이 달라진 의문형 어미였던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장지, 여다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뭐 문의 종류, 자물쇠의 종류를 쭉 열거하지요. 근데 내가 한숨을 막기 위해서 문을 꼭꼭 닫았어.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였는데 한숨을 쉬고 나면 병풍이라 더럽적고 족자라 댁댁을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의문형. 그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얘는 열거법 혹은 과장법. 내가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병풍이 뒤집어지고 족자가 댁댁을 떨어지고 이건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댁댁을 같은 뭐야? 음성상징어 활용하고 있죠. 근데 어인지 너온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한숨을 의인하였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뭐에다 빗대요? 방에다 빗대고 삶의 시름을 막으려고 하지만 문을 꼭꼭 닫았어. 근데 한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였지. 이거랑 아마 비교할 만한 시조가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거 두 개랑 같이 붙여서 많이 나오던 그런 작품이었죠. 그 다음에 사설시조라고 할지라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구조는 유지하고 게다가 맨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되지. 그래서 어인지 너온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종장은 그래도 3, 5, 4, 3의 율격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게 이 종장이라는 거야. 특히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로 고정되는 거. 그치? 그래서 다도 어인지 이렇게 되고 나도 녀던길 삼음보.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17번은 가나다의 공통점 그랬지. 1번의 과장적 표현은 다의 사설시조만 해당이 되죠. 뭐 병풍이라 더럭접고 족자라 댁댁을 말고 이런 거. 그 다음 2번이죠. 의문형 진술. 가에 보면 어이할꼬, 나에 보면 어쩔꼬. 그 다음에 다가 아까 봤듯이 이 들어온다. 2인칭 주어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니은다. 로 끝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나, 다는 해결될 수 있지만 가의 공무도화가는 안 되지. 반복하는 거 없지? 그 다음에 4번에 반어적 표현 가나다 모두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의문형 중세국어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관련되는 게 아까 그 고전문법 문제랑 쭉 16번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체념 기억. 가시님 어이할꼬 체념적 정서 찾는 거지. 1번이죠. 종결어미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것도 역시 아내가 죽은 거야. 아내가 죽고 강오 막 비가 오잖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다 안 되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종결어미가 어때? 뭐뭐와 리라. 이건 뭐야? 의지적 어조지. 그치?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사설시조랑 평시조 비교하는 거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사설시조나 평시조나 전부 다 어때요? 사음보. 그 시조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의 사설시조는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졌지요. 그 다음에 평시조와 사설시조 모두 3장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 근데 이제 4번에 보시면 사설시조도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지? 어인지라고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20번에서 22번 정약용의 수호제기 고전 수필이죠. 고전 수필. 그래서 한문 수필이기 때문에 그냥 현대 수필처럼 읽으면 되지. 수호제 큰형님이 자기 집에다 붙인 이름이래. 그러면서 나를 뭐하러 지켜? 이상하게 생각했어.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답을 얻었지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열거 나오는 거 봐봐. 천하 만물은 다 지킬 게 없어. 뭐 밭, 집, 뭐 나무, 혹은 책, 내 책을 훔쳐갈 자가 있는가? 훔쳐갈 수 없어. 성현의 경전이 물이나 불처럼 흔해. 다 없앨 수 없어. 옷이나 양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천하 만물은 훔쳐갈 수 없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 근데 얘랑 대조되는 게 뭐예요? 나지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랑 나랑 대조되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서 뭐 유혹으로 깨어도 혹은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떠나가지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르지. 그러니까 나를 어때? 지켜야 되지. 여기 기억의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지.
진정한 자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그러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자기 반성하지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 10년 동안 과거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12년 동안 관직에 나가 있었어. 그러다가 지금 어때? 유배 온 거지.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유배지에서 나를 데려다가 어때? 묶었다는 거지.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네. 정약용의 둘째 형님도 어때? 유배를 간 거지.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그러지. 그럼 유배지에서 정약용 자신과 마찬가지로 뭐야?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둘째 형님도 얻었지요. 근데 이제 큰 형님만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는 거야.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큰 형님은. 그랬대. 그리고 큰 형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핑계다 그러지. 그리고 맹자의 말씀을 마지막에 인용하면서 끝나지요. 그래서 20번에 보시면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그랬지. 2번 틀렸지? 타인과의 문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지 않았어. 자문자답이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깨달았죠. 거기 마지막에 보면 큰형님과의 문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큰형님의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아마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한 건 마지막에 맹자. 그치? 그 다음에 서두의 대상의 수호제에 대한 의문 제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아까 봤듯이 둘째 형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남해로 귀향을 갔어. 거기까지는 맞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아니지. 둘째 형님도 유배지에서 나를 붙잡아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22번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누가 훔쳐가기 쉬운 밭인가? 아니지. 그 다음에 나가 스스로 달아나길 잘하나? 아니지요. 재앙으로 겁을 준다거나 유혹으로 꼬시면 달아나길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옷이 나를 옹색하게 만드나? 아니지요. 그러면 나가 유혹에 쉽게 떠나가지 않나? 유혹에 쉽게 떠나가지. 그러니까 밭은 누가 훔쳐가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옷을 누가 훔쳐갔다고 해도 세상에 옷이 많기 때문에 나를 옹색하게 만들지 못해. 다 틀렸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성현의 경전이 물과 불처럼 흔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널리 퍼져서 없애기 어려운 책과 달리 나는 살피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죠.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누군가 가져가면 돌아오지 않는 양식. 누군가 가져가면 양식이 돌아오지 않나? 아니죠. 양식이나 옷은 흔해.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딴 거 입고 딴 거 옷 입고 딴 걸로 따로 다른 데서 곡식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 떠나갔다가 곧 돌아오나? 이것도 다 틀렸지요. 정답 몇 번? 3번이지요.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 그 두 번째 문단에 열거하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에 나와 천하 만물의 대조적인 성격을 비교하는 그 내용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문학 문제 있죠. 첫 번째 문단에 프레임, 화제가 프레임이구나. 그래서 프레임의 정의. 내리고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특정 부분만 떼어내 프레임으로 담는 것으로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프레임의 구체적인 예, 문, 창, 기둥, 거울, 사각형이지. 그치? 그래 놓고 프레임 중에서 이중 프레임, 2차 프레임, 정의 내리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먼저,
유도 기능. 다음으로 뭐야?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 이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이 2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지. 그래서 2차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23번은 서술상의 특징 2차 프레임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열했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차 프레임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 뭐 영화, 광고 등을 들고 있지.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지 않지요. 3번 틀렸지? 네, 프레임, 이중 프레임, 2차 프레임의 개념을 정의했지요. 첫 번째 문단에. 그 다음에 24번은 단어의 뜻 그랬는데 내포, 유도, 3번에 환기하다라는 건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론이나 주의,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지. 이거 여러분 한자가 달라요. 한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제시글에 쓰인 건 이 기자. 불러일으키다. 일으킬 기자를 써야 되는 거고 공기를 바꾸다라는 거 이 기운 기자가 돼야 되지. 그치?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한자가 다른 동음이 이어져. 정답 3번. 근데 범례는 뭐야?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예. 모범이 될 만한 예라는 얘기야. 이제 24번에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5번에 세부 내용 묻는 문제였어요. 1번에 보시면 프레임 밖 영역에는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긴다.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 카메라와 같은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 부분만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거야.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랬어. 그럼 프레임 밖이 아니라 뭐야? 프레임 안이라고 얘기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카메라를 예를 들면서 카메라 같은 그런 프레임은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밖의 영역이 아니라 안의 영역이겠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차 프레임 안의 대상과 밖 대상 사이에는 거리감이 조성된다. 이건 세 번째 문단. 그치? 2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그랬지.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2차 프레임 내 대상의 크기가 작을 경우 대상의 존재감이 강조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보면 2차 프레임은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의 효과가 있고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에 용이하다, 쉽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강조하기 쉽다, 용이하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2차 프레임 안의 화면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역설적으로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건 마지막 문단에 2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어때? 무력하게 만들고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강조의 효과를 무력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비문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아마 이제 문법의 고전 문법 그리고 단어, 전미사의 기능 요게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문학은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